자, 142페이지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정 시간 안 되면요 별표 3개짜리만 하세요. 거기서도 40개 중 12개 포기해도 돼요. 28개만 확실하면 되지. 나머지는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유럽에서는요 사회주택, 호주는 정부주택, 우리나라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자, 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 이 공공주택의 임대료, 자, 이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있고 또 이 민간 임대주택, 자,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임대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가 낮게, 자,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이 공공주택은 얼마로?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낮게 해서 공급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시장과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를 달리 매기는 것을 또 우리는 전문용어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죠.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시험 문제는 최근에 여기 한 4번 출제된 게 이 내용입니다. 60만 원, 20만 원 차액, 40만 원인데 이 차액만큼 우리는 주거비, 차액만큼 주거비,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 지문을 우리는 시험 문제에 우리가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문. 자, 그래서 공공주택은 생산자 보조 방식입니다. 자, 이 생산자 이 측면에서의 보조 방식이 우리는 공공주택인데 문제는 이때 이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공공주택이 주가되어 왔습니다. 주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요 공공주택이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뭐가 가져오죠? 제약을 받아.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에 제약이 있어요. 공공주택은. 자,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자, 민간 임대주택 시장은 사적 시장인데 이 사적 시장, 민간 임대주택 시장, 이 사적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훨씬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는 뭐 한다? 이동을 해줘. 이동을 해갑니다.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사적인 임대료와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얼마죠?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 얼마? 60만 원이죠. 자, 지금 60만 원인데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을 해가면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면서 임대료가 6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은 민간에서는 1만 채가 있는데 하락을 하게 되면은 20만 원의 혜택을 봐요. 자, 공공주택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 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20만 원의 이득을 얻어요. 그렇지만 공공주택으로 이동해간 저소득층 가구는 얼마? 40만 원의 이득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거주자,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 둘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장기는 달라집니다. 장기는 공급자는 손해를 보니까 자금 투자를 기피하면서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데 임대료가 원래의 임대료 60만 원으로 상승할 때까지 공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1만 채에서 얼마? 7천 채가 된다. 그럼 얼마 줄어들었죠? 7천 채니까 3천 채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3천 채 줄어든 만큼 어떻게 돼? 저소득층 가구는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3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공공주택의 늘어난 양과 민간 임대주택이 줄어든 양이 3천 똑같아요.
그럼 여기 7천에 이 3천 더하면 1만이 되거든 원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임대주택 양은 1만 채로 변화가 없어요. 왜? 줄어든 양과 늘어난 양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공공주택인데, 자, 143페이지에 임대주택법상의 용어가 나오죠. 거기에 밑에 전세 후, 5번째 전세 후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전세 후 임대주택이고, 자, 건설 임대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두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매입 임대주택 보세요. 자, 매입 임대주택 중간에 3회 있어요. 자,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이고, 장기전세주택, 이것은 장기전세주택은 시험에 25회,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장기전세주택은 25회 시험은 정답으로 출제했고 26회 또 작년에 출제인데, 이걸 서울특별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서울특별시는 쉬프트라는 용어를 쓴 거죠. 쉬프트. 네? 자, 그러면 장기전세주택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20년 동그라미, 요거 2년 전에 30년으로 출제했습니다.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전세주택은요, 우리가 주변 전세 가격의 약 70%로 공급을 해요. 20년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자, 그리고 준공공, 공공이 아니죠. 공공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외입니다. 준공공가 외에 임대사업자가 10년 동그라미, 요거 5년으로 많이 냅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준공공 임대주택, 요거 2년 전 25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준공공 임대주택. 이 개념입니다. 임대주택법상 용어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보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146페이지로 가시면은 여가 과정이 나오죠. 자, 이 여가 과정. 자, 여과는 필터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필터링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과 과정. 근데 여과, 필터는 정수기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 그래서 그대로 번역, 여과로 해서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과 과정은 이 주택에 있어서의 순환 현상을 얘기합니다. 주택의 순환. 자,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럼 순환한다는 것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빈집이 있어야 이사를 가는 겁니다. 빈집을 공가라고 하죠. 공가. 이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이사가 활발하면서 여가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가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가 과정은 우리는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하향 여가, 상향 여가인데, 우리 여가 과정의 일반적 형상. 자, 여가 과정의 일반적 형상은 하향 여가입니다. 자, 여가 과정의 일반적 형상인데, 자, 이 하향 여가는 우리가 고소득층, 자,
우리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서 더 이상 고급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저소득층이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과인데, 자, 이 개념 우리가 19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어요. 정답지문으로 또 하향여과의 개념 물었고, 자, 상향여과는 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저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저가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합니다. 저가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서 상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것을 상향여과죠.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이런 용어가 나와요. 주택의 상향여과는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이라는 수요가 감소됐을 때 나타나는데, 감소의 동그라미, 그 지문을 증가로 벌써 3번 정답 물었습니다. 15회, 15-1회, 23회 그 지문을 계속 정답. 감소입니다. 증가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 지문을 3번 정답 지문 물었습니다.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형상을 주거분리인데, 이 주거분리 형상은 도시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의 어느 지역에서나 여러분들은 흔히 관찰할 수 있다 이 말인데, 문제는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한 편익은 추구를 하려고 하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주거분리 형상.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그러면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급주택 지역, 자, 저소득이 거주하는 저급주택 지역은 주거 편의시설, 공공 편의시설이 안 좋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저급 주택 지역의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 수선한 이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은, 어디가 크다? 우리는 수리 비용이 커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해서 가치 상승분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남죠?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요. 자, 반대로 우리는 고급주택 지역이 있죠. 자, 여러분, 저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좋은 고급주택 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 가까이 있는 저급주택은 뭐를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할증,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이 저급주택 가까이 있는 고급주택 지역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해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할인, 고급주택, 저급주택 지역 가까이 있는 고급주택 지역은 할인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급주택 지역에서 이 수선한 비용과 이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를 했더니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이게 크죠.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니까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계속 수선을 해요. 그러면 이 지역은 계속 뭘로 바뀌죠? 고급 주택 지역으로 계속 남아요.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고,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저급 주택 지역과 고급 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주거 분리 현상이 우리는 흔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은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수선비보다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다. 저급 주택 지역에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느냐, 수선을 하지 않느냐. 수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저급주택을 수선 또는 재개발하면 뭐가 발생한다? 상향여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향여과의 과정, 이 상향여과의 과정을 통해서 저급주택 지역은 뭘로? 고급주택 지역. 상향여과의 과정을 통해서 저급주택 지역은 고급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 있고, 수선을 하지 않으면 뭘로 바뀐다? 우리는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수선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저급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자, 그리고 이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또 수선비와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수선비가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소득층은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이 지역에는 이렇게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죠. 들어오는 걸 뭐죠?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을 하는 것을 침입이야. 그래서 수선을 하지 못하면은 침입이 발생해. 자, 침입에 따르는 뭐죠? 고급 주택이 저소득층이 넘어오는 형상을 우리는 하향여과인데, 또 19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을 또 물었죠. 19회 시험의 정답 지문입니다. 우선 또 하향을 뭘로 출제했어요? 상향으로 출제한 거예요. 하향여과입니다. 하향여과 과정을 통해서 점점 고급주택 지역은 뭘로? 고급주택 지역은 점점 저급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요소, 인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지역, 기존의 토지 이용주체가 새로운 토지 이용주체로 바뀌는 형상을 전문용어로 천이계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여과 과정에는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불량주택. 자, 여러분, 불량주택이란 용어고, 요걸 번역을 한 거, 푸어, 하우징. 푸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그래서 불량주택이 저급주택 또는 저가주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다. 그럼 이러한 불량주택의 문제는 물리적으로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니까 소득을 높여줘야 돼. 그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을 높여서 좀 더 어떻게 돼? 높은 소득을 받는 직장에 취업을 하면 되는데, 교육 수준 높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불량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자원이 할당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주택을 소비하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또 자신의 소득에 맞는 불량주택을 소비하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공급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148페이지에 분양가 규제. 자, 분양가 규제는 또 뭐죠? 우리가 가격 통제 중 또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죠. 자,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인데 가격 규제 일종인데, 자, 요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일종인데 목적이 있죠. 자, 목적은 뭐죠?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또 신규 주택 구입을 하려는 사람에게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줄 목적. 그래서 목적이 우리가 2번 최근에 시험 지문에 출제를 또 했었죠. 목적. 그리고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13회 시험, 18회 시험, 1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분양가 규제 상한제의 효과를 보게 되면은,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이 주어지죠. 자,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죠. 자, 이 균형 가격을 우리는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9회 시험에는 시장 가격으로 출제했었죠.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순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규제 가격을 얘기하는데, 이 규제 가격이 바로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다. 이 규제 가격이 이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거죠. 상한선. 그래서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또는 분양 가격의 상한선, 상한 가격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도 최고 가격제의 일종인데, 자, 우선은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시세 차이, 전매 차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뭔가 증가를 하죠. 그런데 건설업체는 이 가격만큼 손해를 보죠.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단기는 공급이 변화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이 뭐한다?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요. 자, 이 초과 수요는 결국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우리가 수요를 유발하죠.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러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기존 주택 가격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도 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공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이게 바로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죠. 이러한 초과 수요로 인해서 또 장기적으로는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암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불법 거래가 나타날 수 있는데, 뭐가 불법 거래는 이 가격이 클수록 나타나겠죠. 이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이게 피 얼마 붙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피가 프리미엄의 약어입니다. 자, 또 가격 기능이 왜곡되죠. 가격 기능이 왜곡되기 때문에 주택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암시장 가격, 규제 가격, 또 어떻게 돼? 분양 가격에 대한 이중 가격이 또 형성이 돼요. 자, 분양가 규제인데 이거 없애면 어떻게 돼요? 규제 가격이 없으면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자율화가 되면요, 분양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량은 증가하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매 차익, 시세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투기적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분양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이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근데 우린 자율화는 출제를 안 해요. 출제하면 뭐를 출제해? 규제를 출제하지. 규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150페이지에 분양제도에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가 있습니다. 자, 선분양제도는 아파트를 착공 전에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선분양하면 여러분 계약금 주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납부해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를 건설업체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이런 집단대출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아파트 건설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의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가 선분양제도,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건설업체가 집단대출 받은 돈을 건설회사가 쓰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은 중도금 납부하면서 이자 납부하죠. 그 이자가 바로 여러분이 납부하는 거예요. 건설업체 쓴 돈을, 중도금 이자가. 자, 그 얘기고, 장점은 또 어떤 장점이냐 하면요, 입주 시에 아파트 분양 가격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 이익은 입주자에게 기소,
또 마이너스 P가 발생한다. 분양가격보다 입주시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손해도 입주자에게 귀속이 돼요. 그리고 또 장점은 어떤 장점이냐 하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 분양가 선분양할 때의 장점 중에서 초기 주택가격 부담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중도금을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단점은 부실공사를 초래해서 주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다른 건설업체를 가지고 또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리고 후분양 제도의 장점은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합니다. 완공한 이후에 분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공된 여러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분양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돼서 소비자 중심의 분양제도입니다. 그래서 후분양 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분양 제도로서 건설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품질이 향상돼요. 여러분, 품질이 안 좋으면 분양 안 받으니까 품질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초기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가격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또 건설 기간 중에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분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건설업체는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분양, 후분양 우리 둘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제도도 있다 한번 보시고요. 우리 조세 정책이 이제 시험 문제 또 출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조세 정책 또 시험에 출제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조세의 기능을 보면은 이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져요. 그리고 또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 이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죠. 누진세도 또 부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세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시킴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기능이 지문에 나오면 빨리 맞는 지문을 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요. 정답은 다른 데서 묻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래세 대표 중에 뭐죠? 여러분 부동산 신축주택 구입자나 신축주택 구입자에게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한다. 거래세 대표적으로 뭐죠? 거래세의 대표적인 게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자,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보유세의 대표적인 게 뭐죠? 재산세. 그리고 또 뭐죠? 종합 부동산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 이전. 부동산 이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부동산 이전에 대해서 우리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양도 차익이 존재할 때만 부과를 하죠. 자, 그래서 관련된 세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작년 시험은 거래세 출제를 했죠. 거래세 인상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세를 공부하려면은 우선 개념을 하나 봐야 되는데, 조세 부담에 있어서의 귀착이라는 게 있고, 조세 부담의 귀착, 조세 부담의 정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정부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문제를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세 부담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이건 우리 배우신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조세 부담의 전가는 이 공급자는 정부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자는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기는데 이것을 조세 부담의 전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전가를 시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임대주택 시장의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재산세의 귀착. 자, 이 재산세의 귀착과 관련해서 자, 우리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자는 임차인 그리고 공급자는 뭐죠? 임대인이에요. 수요자는 임차인, 공급자는 임대인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균형에서 임대료가 40만 원이다. 자, 이거 재산세 부과 전 우리가 임대료가 40만 원이다. 자, 이때 또 부과 전 어떻게 돼? 거래량은 Q0입니다. 자, 재산세를 부과한다. 여러분이 여기 이 공급량 수준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 최소한의 금액에서 세금액만큼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30만 원 부과했다.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30만 원 부과하면은 30만 원만큼 올라가요. 또 여기 이만큼 공급을 또 하면은 또 이 최소한의 공급 가격에서 또 세금액만큼 또 가격이 올라요. 자,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세금액, 요게 텍스인데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 수직거리가 다 세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균형점,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우리는 임대료는 이만큼 인상됐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다? 40만 원에서 50만 원이다. 요건 세금이죠. 수직거리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임대인은 재산세 30만 원을 부과받으면요. 30만 원 중에 일부를 이렇게 10만 원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겼어. 그럼 전가는 가격 인상 10만 원이니까 얼마만큼 전가? 10만 원 전가됐어요. 그럼 요거 누가 부담? 요것은 수요자가, 이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그럼 50만 원 임대를 받아서 세금 얼마? 30만 원 납부했더니 어떻게 돼요? 임대는 얼마? 실질적으로 임대는 얼마를? 20만 원을 획득을 해요. 20만 원을 획득하니까 요건 누가 부담하는 거야? 이 노란 이 부분은 누가 부담?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세금을 부담하는데 누가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냐. 이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완만하면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거든요. 자, 그러면 둘 다 부담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요게 일반적인 경우죠. 예외는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요 네모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요 네모는 요거 세금이잖아요. 요 세금 30만 원에 요거 뭐죠? 요거 거래량 요걸 곱해주면은 바로 요 네모 부분은 뭐야? 이 파란 네모 부분은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이만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조세 수입인데 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빨간 이 부분 있죠? 요 삼각형 요 빨간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여러분이 요 부분은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가져가고 이 빨간 부분은 사회에서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을 우리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러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을 데드 웨이트 로스, 경제적 순손실을 중 손실, 죽을 사자 무거울 중 사중 손실이라고도 해요. 이 경제적 순손실 원어인데 이걸 사중 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서 여러분 사회적 후생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돼요. 작년 시험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자, 여러분 조세 세금을 인상시키면은 정부의 조세 수입은 정부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하는데 시험에는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출제했어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정리하시죠. 자, 요거 일반적인 경우 예외를 볼까요? 자, 예외는 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표 152페이지 그 표에 전액 부담하는 경우 그게 예외입니다. 전액 부담하는 경우 자 우선은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진다.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가격인데 여러분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요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이동 못해. 왜? 공급이 고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고정되니까 공급 곡선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은 변화가 없어. 중요한 것은요 공급 곡선이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가격은 변화가 없다. 여러분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여러분 정가를 하려면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정가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수요자에게 조세를 전가시킬 수는 없어요. 전가시킬 수 없으니까 누가 세금을 다 내야 되냐? 공급자가 다 내야 돼. 그래서 이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을 해야 돼. 공급자가 조세를 우리는 전액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가 돼. 예외.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데 이번은 수평선인 완전 탄력적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를 한번 보면은 자, 또 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조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또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을 해요. 예외인 경우인데 이번은 수요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으로 주어졌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인데 요 수직거리가 세금이죠.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100% 수요자에게 전가됩니다. 100% 수요자에게 전가되니까 이때는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이런 경우에는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자, 그리고 이번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 균형이죠. 자, 이때 또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 세금 전부가 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100% 전가돼서 이때도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예외인데 우리 시험에는 지문 보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좀 자주 나와요. 말로 출제하거든요. 그 말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 일반적인 경우는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부담하는 경우는 일반적 경우. 이건 예외. 자, 그리고 그 표 밑에 주택에 대한 영향이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 있죠.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 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도시 내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법적인 제한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그런데 수요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요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니까 탄력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이다. 자, 그런데 오래된 주택은 이미 주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로 팔려고 시장에 공급이 돼요. 법적 제한이 없어. 오래된 이 중고주택은 법적 제약이 공급에 없기 때문에 탄력적이죠. 자, 신규 분양하는 주택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이고 오래된 우리가 중고주택은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이다. 자, 이때 수요는 상대적으로 기울기 급한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균형인데,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는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자,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을 하죠. 적게 부담하고, 이 부분은 누가 부담? 공급자가 부담하죠. 이 노란 부분은 우리가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빨간 부분은 누가 부담?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 그러면은 여기서는 오래된 주택일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가 많이 부담? 수요자가 많이 부담을 하고, 또 이 공급자는 적게 부담해요. 자, 그래서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신규 주택 소비하는 고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그리고 오래된 주택을 소비하는 저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역진세라고 해요. 역진세.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 위에서 5번째 역진세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신규 주택은 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오래된 주택은 세율을 낮게 해서 우리는 역진세를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해. 요걸 묶으면, 두 개를 묶으면은 우리는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자,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유리하다. 유리는 세금 부담 적게, 불리는 세금 부담 많이. 시험에 4번 출제했어요. 탄유. 그러면 그 표에 여러분 우에 4가지 경우가 바로 요거죠. 탄유. 요것만 알면 되죠. 탄력적은 기울기가 완만한 거, 비탄력적은 기울기가 급한 겁니다.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탄유 꼭 기억하고 다녀야 돼요. 자, 여러분 4번 최근에 출제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일 경우에는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맞는지 뭐.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탄유 꼭 기억해야 돼.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탄유라는 용어 기억해 두시고, 153페이지 양도소득세부터는 우리가 다음 우리가 구정 지나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이론 다 끝나가는데, 이제 세금 양도소득세는 끝나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투자, 우리가 기초이론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투자는 수식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문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계산 문제도 한 4문제 정도 출제되다 보니까 상당히 수식 많아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6일날 수업은 없습니다. 휴강입니다. 전체가 다 쉬대요. 저는 하고 싶은데 다 휴강이고 13일날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